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잘 활용하는 조직은 대체 뭐가 다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단순히 기술 도입 얘기가 아니라 조직 운영 방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여기 계신 인사 담당자분들, 또 리더분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 취업 지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확 와닿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가 원지랩스 곽근봉 대표님이 인터뷰하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정우근 헤드님이 전해주신 스타트업 커넥션 2025 행사 내용인데요. 이 두 자료가 공통적으로 뭐랄까 AI 기술 자체의 화려함보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 조직에 잘 녹여낼 거냐, 이 실질적인 고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냥 AI 툴 몇 개 사온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좀 뜯어보면서 AI 도입의 진짜 성공 열쇠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 조직에서 AI 활용도를 좀 높이려면 당장 뭘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곽근봉 대표님이 AI 전환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HR 문제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요. 결국 AI를 성공적으로 쓰려면 사람이랑 시스템이 얼마나 준비됐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AI 박사님 모셔오는 것보다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 즉, HR 역할이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AI라는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쓰는 사람하고 조직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이게 AI 에이전트에게 역할을 주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된다는 비유가 되게 신선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JD라는 게 단순히 사람 뽑는 기준이 아니고요. 이 역할은 어떤 문제를 풀고 뭘 만들어내야 하고 누구랑 같이 일하는가, 이걸 정의하는 문서잖아요. 이게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사람뿐만 아니라 AI한테도 너는 이런 일을 하는 AI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고객 문의 응대 이렇게 막연하게 주는 것보다 신규 고객의 서비스 가입 문의에 대해서 24시간 안에 응답률 95% 이상으로 답변하는 AI 상담원, 이렇게 JD가 구체적이면 거기에 딱 맞는 AI를 만들고 성능 평가하기도 훨씬 쉬워지는 거죠. JD가 거의 AI 활용의 설계도 같은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된 게 효율적인 온보딩 프로세스였잖아요. 신입 직원이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 AI 도입도 잘한다. 근데 사실 좋은 온보딩은 원래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AI 시대에 더 특별히 강조되는 걸까요? 물론이죠. 좋은 온보딩은 항상 중요했죠. 근데 AI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뭐랄까 훨씬 더 커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 접근 권한 주고 시스템 가르치고 협업 방식 익히게 하는데 며칠 몇 주씩 걸리면 조직이라면요. AI 에이전트한테 똑같은 정보 권한 주고 조직 시스템에 연결하고 다른 AI나 사람이랑 협업하게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온보딩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이다. 이건 조직의 정보 흐름이나 시스템 접근성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고, 이게 AI 통합의 제일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AI를 위한 시스템 만들기는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실리콘밸리랑 한국 기업 문화를 비교한 부분도 이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네요. 거기는 채용이나 해고가 좀 유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JD 작성이나 온보딩, 오프보딩 시스템이 더 발전했고 이게 AI 도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네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문화 차이는 있겠지만 핵심은 결국 조직의 유연성하고 시스테마 수준인 거죠. 원지랩스 사례를 보면 예전에 파트타이머를 많이 썼던 경험이 오히려 온보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심지어 온보딩 자료 업데이트 같은 거에도 대빈이라는 AI를 쓴다고 하니까 잘 갖춰진 시스템이 AI 활용의 선순환을 만드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서 나온 마켓컬리 사례도 비슷한 맥락 같아요. 실제 물류센터 업무를 제일 잘하는 현업 담당자가 AI 가능성을 딱 보고 입고 거절률 줄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성공했다는 거. 결국 JD를 명확히 하고 온보딩 효율화하는 거나 현업 담당자가 주도하는 거나 다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AI 도입은 기술 부서 혼자 할 일이 아니라 HR, 현업, 리더 다 같이 풀어야 할 조직 전체의 과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리더의 역할과 책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AI 시대에는 리더 역할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AI 도입 결정, 이걸 넘어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리더 본인이 AI를 막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곽 대표님 지적처럼 리더가 AI를 안 써보면 직원이 AI로 만든 결과물 퀄리티를 판단하거나 적절한 지시를 내리거나 심지어 직원 역량 평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제 리더의 AI 활용 능력은 뭐랄까 선택이 아니라 진짜 필수 생존 역량이 된 셈입니다. 리더가 먼저 써봐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병목 지점 파악하고 업무 흐름 관리하는 것, 이걸 첫 번째로 꼽았더라고요. 특히 너무 잘게 나눠진 업무를 뭉쳐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 혹시 전문화나 분업의 이점이랑 좀 부딪히는 건 아닐까요?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전문화가 효율을 높이는 건 맞죠. 근데 때로는 너무 과도한 분업이 오히려 부서 간 소통 비용을 늘리고 전체 속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AI는 개인이 더 넓은 범위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예를 들면 예전엔 기획, 디자인, 개발이 완전 분리됐다면 이제는 기획자가 AI 도움받아서 간단한 프로토타입 디자인까지 해본다거나 디자이너가 AI로 기본적인 코딩 초안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리더는 이런 가능성을 보고 불필요하게 나뉜 단계를 좀 통합해서 직원들이 AI로 더 큰 역할을 맡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개인의 역량 성장이나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단순히 업무를 합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개인의 역량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는 관점이군요. 두 번째 역할은 AI 활용 독려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특히 심리적 안정감. 이게 강조됐는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AI라는 게 워낙 새롭다 보니까 직원들은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나 AI 못 쓰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기 쉽잖아요. 이런 불안감 속에서는 자유롭게 뭘 시도하거나 배우기가 어렵죠. 리더는 AI는 여러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역량을 더 키워주는 도구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실패 좀 해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AI를 써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I 툴 쓰는 비용 같은 거 적극 지원해주고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도 같이 공유하면서 배우는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리더가 판을 깔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곽 대표님이 리더랑 직원이 AI로 같은 업무를 해보고 비교하는 경쟁 방식을 쓴다는 건 좀 놀라웠어요. 약간 압박감을 주거나 안정감을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겉으로 보면 경쟁 같지만 그 의도는 사실 같이 배우고 성장하자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리더는 그 결과물 비교하면서 직원의 AI 활용 능력, 예를 들면 프롬프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배우고 직원은 또 리더가 어떤 관점에서 AI를 쓰는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잘 주고받는다면 오히려 AI 활용 동기를 자극하고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좀 섬세한 운영이 필요하겠지만요. 리더가 가진 또 다른 강점으로 더 넓은 맥락, 컨텍스트 제공 능력, 이걸 얘기했는데요. 이건 AI 활용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리더는 보통 직원들보다 회사의 전략 방향이라든지 시장 상황, 재무 정보 이런 더 넓고 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AI는 주어든 정보 안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주지만 어떤 정보를 넣어줄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하거든요. 리더가 가진 이런 거시적인 맥락을 AI 프롬프트에 잘 녹여내면 그냥 기술 구현이나 디테일에 강한 직원이 뽑아내는 결과물과는 좀 차원이 다른 더 전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에게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뿐만 아니라 어떤 맥락 정보를 잘 조합해서 질문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사이클의 혁신적 단축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일주일 걸리던 리서치 피드백이 막 2, 3시간 단위로 가능해진다는 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속도가 빨라지는 걸 넘어서 업무의 리듬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4시간 동안 공들여서 1단계를 딱 완성했다면 이제는 AI 도움받아서 4시간 동안 5단계까지 막 빠르게 프로토타입 만들고 피드백 받고 방향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물 퀄리티가 높아지고 프로젝트 성공 확률도 올라가겠죠. 다만 이게 리더한테는 더 자주, 더 빠르게 피드백을 줘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어쩔 수 없이 리더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직 차원에서 리더십 역량 강화나 교육이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원지랩스에서 PM 리더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아, 리더 역할이 정말 다각도로 중요해지는군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AI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원지랩스랑 MS 행사 스타트업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지랩스는 정말 다양한 AI 툴을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챗 GPT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는 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질문이나 리서치, 기획 구체화 이런 거에는 GPT-4 같은 범용 모델을 쓰는데 그것도 기능별로 나눠서 오퍼레이터, 딥리서치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요. 논리적으로 좀 복잡한 알고리즘 설계나 백엔드 설계 같은 작업에는 O3라는 또 다른 모델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리더가 직접 O3한테 설계 초안 리뷰를 맡기기도 한다니까 특정 작업에 더 강점이 있는 모델을 되게 적극적으로 찾는 거죠. 구글 제미나이 2.5 프로는 개발 작업, 특히 프로토타이핑에 유용하게 쓴다고 했죠. 실시간 프리뷰 기능이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네, 코드 짜는 능력도 좋은데 아이디어를 바로 웹사이트나 앱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전국 비대지도나 인터랙티브 스크린세이버 웹사이트 이런 예시는 좀 재밌기도 하고 또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결과물로 빠르게 소통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아니어도 아이디어를 쉽게 구체화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발 보조 도구인 커서를 넘어서 AI 개발자 에이전트인 데빈까지 쓴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월 $500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렇죠. $500면 상당한 투자죠. 근데 이건 데빈을 그냥 보조 도구가 아니라 거의 독립적인 개발자처럼 취급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체 가상의 환경에서 작업하고 코드 리뷰 요청, 그러니까 개발 용어로는 풀 리퀘스트까지 보낸다고 하니까요. 잘만 쓰면 실제 개발자 한 명 뽑는 것 이상의 생산성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겠죠. 물론 이걸 제대로 쓰려면 개발 환경을 표준화하고 사용자가 데빈한테 명확하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숙련도가 필요하고요. 심지어 농담에도 비용, 크레딧이 청구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AI를 팀원으로 받아들이려면 투자와 노력이 다 필요한 셈입니다. 각 직무별로도 AI 활용 방식이 좀 다르겠죠? PM이나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분들은 각자 영역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요? 네, 그렇죠. PM은 주로 사업적인 판단이나 기획문서 초안 잡는 데 쓰고 디자이너는 UX 설계 아이디어를 얻거나 리서치하는데 개발자는 코드 생성이나 리뷰, 설계 검토 이런 데에 많이 활용하고요. 물론 리서치나 반복 작업 자동화는 다들 공통적으로 활용하고요. 해침은 각자 전문 영역에서 AI를 그냥 조수가 아니라 협업 파트너로 삼아서 생산성이랑 창의성을 같이 높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서 소개된 스타트업들 사례도 AI 활용의 스펙트럼을 넓게 보여주더라고요. 슈퍼코더는 기존 사업인 해외 개발자 채용, 이걸 넘어서 AI 면접관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교육 분야의 메스프레소, 우리한테는 콴다로 익숙하죠. 거기는 문제풀이 검색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실시간 질의응답, 맞춤 해설, 심지어 풀이 영상 자동 생성까지 개인화된 학습 경험 전체를 AI로 혁신하고 있더라고요.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는 AI 도파민이란 걸로 단순히 책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독서 과정 전체를 같이 하는 AI 독서 베이트 같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금융 분야의 뉴지스탁 젠포트는 전문가 영역이었던 퀀트 투자를 일반인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냥 자연어로 투자 아이디어를 설명하면 AI가 알아서 전략 만들고 검증, 백테스팅까지 해준다니 복잡한 전문 지식을 AI가 대중화시키는 아주 좋은 사례죠.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혁신을 이끌고 있네요. 근데 이런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도전과 극복,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MS 행사에서는 피보팅, 그러니까 사업 방향 전환, 이게 중요한 키워드로 나왔다고요? 네, 맞아요. AI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한 번 정한 방향만 고집하기보다는 계속 실험하고 실패하면서 유연하게 방향을 바꾸는 실행할 용기, 이게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업스테이지가 좋은 예시인데요. 원래 이미지 인식이나 추천 기술에 강점이 있었는데 자체 개발한 소형 언어 모델 솔라를 기반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솔루션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피봇했죠.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시도는 정말 독특했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고인의 데이터를 AI로 구현해서 삶과 죽음의 경험을 확장하려고 한다니 기술의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왜 바꾸는지.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미션을 지키면서 접근 방식을 혁신하는 거죠. 특히 정욱은 헤드님은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피봇하는 게 진짜 용기일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아까 말한 슈퍼코더가 기존 사업이 안정적인데도 AI 면접관이라는 파괴적인 시도를 하는 것처럼요. 안주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AI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두나무 사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생성형 AI가 강력하긴 한데 때로는 너무 느리거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두나무는 증권 커뮤니티에서 홍보글이나 욕설 걸러내는데 GPT-4를 썼더니 응답 속도가 막 1, 2초나 걸려서 사용자 경험을 해친다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식 증류라는 기법, 쉽게 말하면 거대 모델 GPT-4의 지식을 특정 작업, 욕설 필터링에 맞춰서 더 작고 빠른 모델한테 가르치는 방법을 써서 자체 모델을 만들었답니다. 그 결과 처리 속도를 수십 밀리초 ms 단위로 확 줄였죠. AI의 한계를 딱 인지하고 창의적인 기술로 돌파구를 찾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그려지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도 흥미로웠습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님이 예측한 온디맨드 생산 시대가 인상적이었어요. AI가 고객 수요를 미리 딱 파악해서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초개인화된 미래. 이건 유통 생태계 전체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교육 분야에서는 메스프레소 이용재 대표님이 AI를 학생 내비게이션에 비유했죠. 학생의 현재 수준이랑 목표를 입력하면 AI가 최적의 학습 경로랑 맞춤형 컨텐츠, 예를 들면 문제집 같은 걸 순식간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1년치 학습 계획을 1분 만에 짜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와, 정말 수포자, 영포자 없는 시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어요. 막연한 학습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원즈랩스의 곽금동 대표님은 AI 에이전트가 팀의 일원으로 협업하는 미래, AI 캔 프로젝트를 소개했죠. 개발자 AI, 마케터 AI, 데이터 분석가 AI 이런 애들이 슬랙 같은 협업 툴에 들어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모습. 이건 정말 공상과학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혁신과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면 마지막으로 강조된 게 바로 지속적인 학습과 공유 문화였습니다. 특히 원지랩스에서 새로운 AI 기술이나 도구를 발견하면 업무 지시가 아니라 서로 막 자랑하듯이 공유한다는 문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야, 너 이거 써봤어? 대박인데?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간다는 거죠. 네. AI 학습을 딱딱한 업무나 공부가 아니라 마치 좋아하는 거 파고드는 덕질처럼 즐겁게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서로 영감을 주는 환경. 이게 진짜 AI 기술을 조직에 빠르게 내재화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AI를 성공적으로 조직에 안착시키려면 단순히 최신 기술 도입하는 걸 넘어서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이걸 뒷받침하는 HR 시스템, 특히 명확한 JD와 효율적인 온보딩,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과 솔선수범,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공유하는 문화, 이게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리더가 먼저 AI를 활용하면서 방향을 보여주고 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AI를 통해 자기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줘야 하고요. 동시에 AI의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하고 이걸 창의적으로 풀려는 노력, 그리고 시장과 기술 변화에 맞춰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도 중요하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조직은 지금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역할, HR 담당자시든 팀 리더시든 아니면 교육이나 취업 지원 전문가시든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뭐가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팀 JD는 AI 시대에도 충분히 명확한가? 온보딩 프로세스 더 효율화할 부분은 없을까? 리더로서 팀원들이 AI 실험하는 걸 어떻게 더 격려할 수 있을까? 아니면 팀 내 피드백 주기를 좀 짧게 가져가 볼까? 하는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지적 노동, 심지어 창의적인 업무까지 도우면서 개인의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면 미래의 조직 안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일이란 무엇으로 제정이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조직 차원에서 또 개인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조직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